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원전 부활을 선언하면서 에너지 산업 전반에 새로운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 원자력정책 분과위원회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에너지 공약 전반에 관여한 박주원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 모시고 윤석열 정부의 원전 정책 자세히 전망해 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박주원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선 기간 내내 이제 그 탈원전을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네. 정책을 폐기하겠다. 그러면 이게 원전을 에너지 정책의 이 중심에 놓겠다는 건지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네, 정권이 교체가 됐죠. 네. 아마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이제 국가의 중요 정책이 이제 변경되고 수정되는 과정을 보면서 아마 정권 교체를 실감하게 되실 겁니다. 예. 이번 정부가 사실 국가 주요 정책 중에서 사실은 소위 경로 파괴적인 정책을 사실 많이 밀어붙였기 때문에 이번에 특히 많은 정책들이 이제 많이 수정되고 개편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예. 아마 그 중에서 가장 극명하게 이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것이 에너지 정책 분야가 아니라고 싶습니다. 예. 바로 그것이 지금 앵커님이 말씀하신 이제 그것이 탈원전을 폐기하는 겁니다. 폐기하는 거. 예. 사실 이번 정부가 네. 사실은 저희가 보기에는 네. 뭐 과학적 논리, 뭐 객관적 사실, 그다음에 현실적 상황 같은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그 사실 이 대통령께서 네. 예를 들어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총 1,368명이 사망했다라고 하는 그렇게 말씀을 직접 하셨어요, 문재인 대통령. 했었죠. 네. 네. 그 사실 황당하게 짜게 하면 가짜 뉴스거든요. 그와 같은 가짜 뉴스에 기대고 기대어서 원전은 안전하지도 않고 또 저렴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친환경적이지도 않다라는 라고 말씀하시면서 탈원전을 거의 이념화하다시피 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탈원전을 둘러싼 여러 가지 치열한 논쟁이 사실 전개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윤 당선인께서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의 왜곡의 원인이 결국은 탈원전 정책의 무리한 추진에 있다라고 일단 진단을 했었고 탈원전 무리하게 했다고 예. 딱 그러니까 결국은 이 판단하시고. 왜곡된 에너지 정책을 돌려놓는 것은 탈원전 폐기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을 하면서 이제 원전 정책의 중심에 탈원전 폐기를 놓은 건 맞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탈원전 폐기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 이제 이걸 좀 중단기와 장기로 좀 나누어서요. 예. 일단은 우리가 지금 당장 우리 2050년까지 해결해야 될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이 탄소 중립이 있지 않습니까? 탄소 중립 그렇죠. 이제 이번 정부는 그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너무나 재생에너지에 사실은 좀 몰입하는 이제 그런 정책을 취했는데 예. 윤 당선인께서는 이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면서 네. 원전과 신재생에너지를 잘 조화시켜서 탄소 중립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게 하나의 이 목적이 있고요. 네, 네. 또 원전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원전은 이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전을 하나의 산업으로 보고 우리나라의 일자리 창출, 네. 새로운 성장 동력의 하나로 우리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라는 인식을 갖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공약에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원전이 한 100개 정도 신설될 거로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요. 네. 네. 그 중에서 한 5, 60개 정도는 러시아나 중국 국내에 이제 그게 새로 신설이 됩니다. 예. 근데 그것은 그러니까 당연히 중국이나 러시아 자체적으로 해소가 될 거고요. 나머지 한 40개 정도가 이제 있는데 예. 우리나라 정도의 실력이면 그 40개 중에서 한 4분의 1 정도, 한 10개 정도는 우리가 수주할 수 있다라고 수주할 하는 수 있다. 생각에 목표를 원전의 10개를 우리가 한번 수주해 보겠다. 네. 그로 인해 가지고 새로운 일자리를 한 10만 개 정도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그것도 굉장히 고급 일자리죠. 그렇죠. 네. 네. 그런 이제 공약을 내세웠고요. 또 하나는 탄소 중립을 가는 길에는 이 길이 험난한데 사실 우리 지금 현재는 우리 경제가 소위 화석 에너지에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면 사실은 탄소 중립 과정에서 많은 피해를 보는 계층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많은 산업이 피해를 보고 또 특히 서민들이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것에 대한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에너지 복지도
좀 서민 중심으로 다시 좀 강화해야 되겠다는 인식도 있고. 아, 에너지 복지요. 네. 그 부분도 한번 나중에 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거 새로운 개념처럼 들려요. 네. 뭐 말씀 나눌 게 좀 네. 말씀을 드리면 서민들한테 저희 필수 에너지라고 하는 개념으로요. 필수 전기라는 개념으로 한 연간 예. 한 2,400kWh 정도를 예. 무상으로 한번 공급해 보겠다라고 하는 것을 공약에서 제시했었죠. 아, 그래요? 뭐 대체적으로 이제 한 달에 한 200kWh 정도니까 아마 그 정도면 충분히 우리가 전기 사용량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아마 많은 서민 가게에 주로 도움이 서민 계층 위주로 2,400kWh 무상으로 제공한다. 네. 뭐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뭐 석탄 발전이라든가 무슨 허다못해 주유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상 퇴출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은 화석 에너지를 우리가 퇴출시켜야 되니까요. 네. 뭐 그랬을 때 그런 걸 소위 경제학에서는 우리가 좌초 자산이라고 부르는데 좌초 자산. 네, 네. 좌초된다는 뜻이죠. 아, 좌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그런 좌초 자산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뭐 보상도 해주고 그 좌초 자산들이 좀 이렇게 소프트 랜딩 네. 이렇게 잘 착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고요. 네, 네.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우리가 탄소 중립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에너지 신기술이 필요하다. 예. 그것에 대한 것의 미래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R&D 투자를 강화하겠다라고 네. 하는 이런 좀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그런 에너지 정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를 앞에 내세웠지만 여러 가지 에너지 관련 정책이 지금 복합적으로 구상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우선 저희가 그 세부적인 내용을 논의하기 앞서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정부의 그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이 산업의 어떤 문제랄까요? 인력의 문제 어느 정도 큰 폐해를 낳았습니까? 네,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지금 원전 산업은 원전 생태계는 세계 최고 수준을 하는데 사실 이것이 지금 붕괴 직전입니다. 우리나라의 원전 산업의 매출액이 예. 2016년만 해도 한 27조 원 정도 됐다고 보통 추계를 합니다. 예. 근데 그것이 이제 2020년에 한 10조 원대로 내려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의 이제 계속 좋은 고급 인력이 공급되려면 예. 대학의 원자력과에 신입생들이 많이 지원을 해야 되는데 네. 원자력과에 입학하는 신입생은 예. 2017년에 817명에서 예. 2020년에 524명으로 쪼그라들었어요. 그러니까 참 심각한 거죠. 예. 그렇다고 사실 친환경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전을 대신해서 이제 재생에너지를 키웠는데 잘 아시다시피 지난 5년 동안 여의도 면적의 무려 30배가 되는 그런 논밭이 태양광 패널로 덮였습니다. 뒤덮인 거죠. 사실은 뭐 이것도 좀 약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큰 돈을 들여가지고 바다를 메워서 만든 새만근 간척지. 예. 이 간척지에다가 이 태양광을 갖다가 설치한 것은 저는 애써 얻은 이 보석을 가지고 구슬치기를 하는 것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네. 그렇다고 이것이 친환경적이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오히려 석탄 발전량은요 과거 정부 때보다 7.2%가 늘어났습니다. 오히려 늘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탄소 중립과 역행하는 이제 그런 결과를 취하게 됐죠.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이제 전력 시장에서 가장 맏형이라고 할 수 있는 한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한전의 경영 상태는 아주 엉망입니다. 그렇죠. 한전은 적자가 2016년에 예. 무려 영업이익을 갖다 12조 원을 냈었던 회사였는데 예. 이것이 작년에 6조 원 적자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는 한 18조 원 되죠. 예. 당연히 그 결과적으로 한전이 갖는 부채는 105조 원에서 네. 지금은 146조 원으로 무려 한 40조 원 정도가 이게 급격히 늘어났는데 예. 다 이것이 모두 이제 우리가 갖는 다 미래의 부담이 될까 걱정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원전 산업의 생태계를 바꾸는 원전업의 이제 새로운 산업으로 좀 더 육성하기 위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생각처럼 원전 비중을 전력 전체 한 30%대로 좀 유지를 하겠다 이런 생각이신 거죠? 지금 네, 비중을. 네, 네. 그러려면 어떻게 지금 하겠다는 건가요?
네, 뭐 지금 원래 이제 지금 정부가 가지고 있는 대로 간다면은 원전의 비중은 한 23, 4% 정도 됩니다. 2030년 기준으로요. 2030년 기준 네. 더 줄어드는 건 2023, 4%로 네, 줄어든다 왜냐면 뭐 이거죠? 그동안 이제 신고리 오리코기도 들어오고 뭐 예. 이제 그동안 폐기가 되고 해서 하여튼 결론적으로 한 23% 정도 될 것 같은데 이것을 한 30% 이상으로 올리려는 것이 목표인데요. 예. 사실 원전은 하루아침에 우리가 건설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죠. 예. 따라서 우리가 뭐 지금부터 계획해서 신규 원전을 넣는다는 건 사실상 그렇게 어렵습니다. 짧은 시간에. 그러다 보니까 예. 우선 지금 거의 완공된 네. 신한울 2호기가 있는데 그것은 즉시 가동하고 신한울 2호기. 예. 그다음에 지금 사회적으로 항상 그 크게 주목받고 있는 신한울 3, 4호기는 건설이 중단됐는데 지금 중단돼 있죠. 네, 이 건설을 재개해서 어. 빠른 시일 내에 완공시키기로 하고요. 사실 신한울 3, 4호기는 예. 올해 3호기가 완성되고 내년에 4호기가 완성되기로 되어 있었는데 건설이 중단해서 그렇지 않았거든요. 네. 그것을 재개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한 5개의 원전이 예. 이제 소위 그 운영 허가가 만료가 됩니다. 수명이 뭐 만료된다 이렇게 표현을 수명이 다 하는데 했는데. 실제로는 수명이 뭐 다 하는 게 아니라 운영 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예. 거죠. 이것을 갖다 이제 이번 정부는 더 이상 연장해주지 않겠다고 했는데 철저한 안전 대책을 세워서 이들 5개 예. 구체적으로 말하면 고리 2, 3, 4호기, 예. 한빛 1, 2호기인데요. 이것들을 그걸 다시 이제 안전 검사를 받아서 이것을 갖다가 다시 한번 이 운영을 연장시켜주면 연장시키는 거. 여기서 우리가 한 4,000메가와트를 얻기 때문에 예. 이렇게 해서 계속 운전하고 신규 원전 건설 재개하고 지금 거의 완공된 원전을 갖다 즉시 가동하면 이렇게 하면은 한 30% 이상 정도 원전을 갖다 늘릴 수 있지 않을까 우리 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신한울 3, 4호기 지금 건설이 중단돼 있는 요거를 이제 빨리 재개를 해야 된다고 당선인께서도 직접 네. 당선 이후에 가셔가지고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네. 이게 또 거쳐야 될 행정 절차가 꽤 많아서 네. 바로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나라 지금 원전 생태계가 사실 지금 신고리 5, 6호기 건설되고 있는 거 하고 예. 터키의 원전 프로젝트 하나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 생태계가 지금 이제 이어나가고 있는데 네. 이제 신고리 5, 6호기가 건설이 만료가 되면 예. 사실 일거리가 없어지거든요. 따라서 이 생태계를 갖다 유지한다는 차원에서도 예. 신한울 3, 4호기의 건설 재개는 즉시 빨리 재개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 영향 평가가 이제 문제가 있는데요. 환경 영향 평가. 네. 이 신한울 3, 4호기가는 이미 환경 영향 평가를 받아놨는데 네. 그 평가의 만료가 작년 8월에 만료가 됐어요. 공사를 중단시키는 동안에 만료가 맞습니다. 돼버렸군요. 이게 만약에 이미 받았는데. 공사가 계속 됐으면 됐을 예. 텐데 예. 이게 공사가 중단되는 동안 작년 8월에 이게 만료가 돼서 예. 다시 이걸 환경 평가를 받아야 되는 다시. 그런 상태가 예. 된 겁니다. 예, 예. 자, 그러니까 시간 보통 통상적으로 환경 영향 평가 받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하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것을 우회하는 방법으로 예. 그 옆에 신한울 1, 2호기가 사후 환경 평가를 받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받기 위해서 많은 자료를 갖다가 이제 갖고 있거든요. 예. 근데 바로 이 로케이션이 이제 인접돼 있는 곳이니까 신한울 1, 2호기에 있는 그런 자료를 우리가 차용하고 그다음에 그 평가는 소위 패스트 트랙으로 좀 어떻게 좀 빠른 속도로 평가를 하면 환경 영향 평가의 기간을 대폭 줄여서 네. 신한울 3, 4호기의 건설 재개를 즉시 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도와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 듭니다. 네. 신한울 3, 4호기 관련 기기 만드는 것도 조금 앞당길 수는 있습니까? 지금 현재 중단이 돼 있기 때문에 뭐 관련 기기를 뭐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확실히 3, 4호기에 대한 스케줄이 나오면 이제 다른 벤더들이 그런 이제 기기에 대한 준비를 나서겠죠. 예. 그리고 이 수명이 연장된다는 거 지금 현재 이제 2030년까지 이 수명이 완료되는 또 원전이 적지 않잖아요. 네. 그런 거는 어떻게 연장이 이렇게 하는데 별 문제는 없습니까? 세계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좀 너무 지금 뭐 미국 같은 나라는 80년도 쓰고요. 80년. 뭐 대개의 경우 한 60년 정도 쓰는데 우리가 뭐 한 3, 40년 쓰고 예. 우리가 폐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실제로 지금 연장해서 쓰는 우리 이런 경험도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렇다고 그 연장되는 것이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상당히 안전에 대한 보강도 해야 되고 예. 이 전체적인 시설에 대한 점검도 해야 되고 네. 원자력 안전위원회도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하려면 그것도 사실은 한 1, 2년씩은 걸리니까 예. 미리미리 이 운영 허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준비해서 차질 없이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서 운영 허가 기간을 훨씬 더 늘릴 수 있도록 연장할 수 있도록 방법을 좀 찾아야 된다 그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시네요. 네네. 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이 얘기한 것 같은데 소형 모듈 원전 이 부분은 우리 당선인은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네, 그 소위 영어로는 SMR이라고 부르는데요. SMR, 네. 소형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건설하는 원전은 APR 1400이라고 그래서요. 예. 1.4기가와트 정도 대형 원전입니다. 그런데 이제 소위 SMR 소형 원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 그러니까 300메가와트 아래, 그러니까 네. 0.3기가와트, 그러니까 아래의 소형 원전들을 말하는데요. 예. 왜 이 소형 원전이 필요하냐면요. 어차피 탄소 중립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풍력과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이 풍력과 태양광은 소위 해가 떠 있고 바람이 불어야만 발전이 되는 소위 간헐성 문제를 네. 갖고 있거든요. 따라서 태양광이나 재생에너지가 발전을 하지 않으면 다른 발전원이 발전에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태양광과 풍력이 발전을 많이 하면은 다른 발전원은 좀 쉬어야 되고 하는 그런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네. 다른 발전원들이요. 근데 기존의 대형 원전은 그런 유연성이 부족해요. 그래서 경직성 전원이라고 부르죠. 따라서 앞으로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지면 우리 원전도 그 유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몸집이 큰 것보다는 네. 몸집을 줄여가지고 우리가 했을 때 훨씬 탄력적으로 대응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SMR은 지금 굉장히 우리가 필요한 기술이죠. 예. 그러나 SMR은 아직도 세계적으로 우리가 상용화될 만큼 성숙되어 있는 기술은 아닙니다. 지금 여러 나라가 나서서 이 기술 개발에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죠. 예. 우리나라도 사실은 스마트라고 하는 우리나라 고유의 소형 원전을 개발해서 지금 표준 설계 심사 중이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연구형 원자로라고 예. 요건 70메가와트짜리인데요. 더 작은 거네요. 네, 더 적죠. 연구형 원자로라고 하는 것은 건사로가 지금 심사 중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우리 윤 당선자가 얘기하는 것은 이제 혁신형 SMR이라고 해서요. 예. 이것을 한번 새로 연구 개발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거고 당장 2022년 올해부터 연구 개발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SMR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그 기술력도 상당합니다. 네. 세계적으로 미국에서 뉴스케일이라고 하는 회사가 지금 네. 2029년을 목표로 해서 소형 원전을 지금 이게 시공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우리나라의 두산중공업이 네. 주요 핵심 기자재 공급 업체로서 참여하고 있고요. 두산중공업이요. 네, 뉴스케일.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SMR에 대한 기술 연구 개발을 좀 더 하고 그러면 아마 SMR도 기존에 지금 대형 원전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유지했듯이 아마 그것도 우리가 잘할 수 있을 거라 그렇게 믿어집니다. 네. 어차피 그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탄소 중립,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여 나가는 세계적인 흐름에 우리도 맞춰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도 좀 적극적으로 늘려가야 될 필요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이 에너지 혼합, 에너지 믹스를 해야 할까요? 지금 오해들 하시는 게 마치 다음 정부에는 신재생 에너지가 뭐 완전히 없어질 거라 이렇게 말씀들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탄소 중립 시대로 나아가는데 재생에너지는 필수입니다. 재생에너지가 비중이 높아지는 것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예. 근데 지금 저희가 지적하는 문제는 예. 너무 속도가 빨리 가고 있다는 그게 문제입니다. 재생에너지 확대하는 게 너무 속도가 네. 빠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대통령께서 작년 말에 영국 글래스고에 가셔서 우리나라가 2030년까지 예.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를 줄이겠다라는 선언을 하시게 되죠. 약속을 한 거죠. 네, 그게 2030년까지. 네, 그게 소위 2030 NDC라고 하는 건데요. 네. 그런데 우리가 역산을 해서 그럼 과연 2030년에 40%를 줄이기 위해서 필요한
필요로 하는 재생에너지가 도대체 얼마나 될까? 그렇게 줄이려면 네, 원전 없이. 예.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하듯이 탈원전을 유지하면서 줄이면 얼마나 될까를 추산해 보면 최소 120기가와트라고 하는 정도의 용량이 필요하게 됩니다. 120기가와트를 새로 이 발전을 할 수 있는 확보해야만 된다. 확보해야 이거죠? 된다는 겁니다. 근데 참고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재생에너지가 20기가와트가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 120기가가 되기 위해서는 100기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앞으로 남은 8, 9년 동안 매년 10기가와트 이상씩 매년 우리가 건설을 해야 돼요. 예.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재생에너지를 많이 새로 시공을 했는데 우리나라 작년에 시공한 게 한 4기가와트가 조금 넘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4기가와트. 근데 이것을 갖다가 지금 앞으로 한 8, 9년 동안에 100기가와트를 늘린다는 건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현실성이 좀 떨어져 네, 보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비현실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면 아까 방금 말씀드렸대로 계속 운전하고 신한울 3, 4, 5기 건설 재개하고 하면은 우리가 계산해 보면은 그 원전의 비중을 30%가량을 높이면 재생에너지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재생에너지가 그만큼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줄어들어서 필요로 한 게 한 60기가 정도가 추산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한 20기가 있으니까 앞으로 한 8, 9년 동안에 한 40기가와트를 늘리면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한 4기가와트씩 이렇게 늘려온 경험이 있으니까 그 정도는 우리가 8, 9년 동안에 한 4, 5기가와트씩 늘려나가면 2030년에 한 60기가와트를 확보하게 되고 원전 비중이 좀 높아진 상태로 대통령께서 작년에 세계에다가 우리가 약속한 2030년까지 40%를 줄인다라고 하는 목표도 달성하고 우리가 국제사회의 신뢰도 잃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게 저희의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원전이 좀 있어야만 기업이라든지 경제 정책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국제적으로 약속한 이 국가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도 역시 조금씩 점진적으로 늘려갈 필요가 있겠다는 그렇습니다. 게 이제 당선자의 생각이시군요. 네. 그런데 얼마 전에 조금 어려운 개념이던데 뭐 녹색 분류 체계에서 유럽은 원전을 녹색 에너지로 했는데 우리는 그걸 배제했다. 이거는 어떤 서로 엇박자가 왜 그래요? 이거는 뭐예요? 이제 저는 이제 EU 텍소노미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린 텍소노미입니다. 그린 이건 뭐냐면 텍소노미. 그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을 분류하는 체계예요.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경제 활동은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행위다. 이렇게 분류해 놓고 이런 소위 그런 분류에 해당하는 어떤 경제 활동에 대해서는 금융도 좀 원활하게 지원해주고 하는데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면 금융도 좀 어렵게 하고 하는 여러 가지로 이제 그런 경제 활동을 막는 이제 그런 기준이 되는 분류 체계인데요. 중요한 분류 체계네요. 그럼. 근데 이번에 이후에 이 분류 체계가 주목받는 이유는 그 아까 앵커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EU에서는 그 분류 체계의 원전을 아까 말한 그런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 행위로 분류를 했는데 우리나라에서의 분류 체계 소위 K 텍소노미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K 텍소노미에서는 원전을 제외했어요. 그러니까 그 완전히 다른 시각을 보이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 원전이 뭐 저희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은 무탄소 전원으로서의 장점도 있지만 뭐 사실은 뭐 사고가 난다거나 뭐 폐기물을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려점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원전을 바라보는 시각은 굉장히 복잡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원전 없이 이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EU의 어떤 컨센서스라고 우리가 봐집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결국 이거죠. 탄소 중립에 실패하면은 기후가 변화해서 우리 인류 전체가 위험에 빠진다라고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탄소 중립을 실패하는 것도 위험이고 그다음에 원전도 뭐 100% 안전하다 이거 할 수는 없지만 이 두 가지가 사실 다 위험 요인이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 두 가지를 병행할 수 없는데 그렇다면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EU에서는 결국은 기후 변화의 위험을 우선 막기 위해서 우리가 일정 수준까지 통제 가능한 이 원자력 사고의 위험을 우리가 관리하면서 탄소 중립에 우리가 대비하는 것이 우리 인류가 지금 당장 해야 될 과제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지금 EU와 달리 했는데 그 K 텍소노미 분류 체계 다시 바꿔야 할까요? 어떻게?
저는 다시 논의가 다시 돼야 논의를 된다고 해야 될까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원전 없이 우리 인류가 사용하는 에너지는 사실 간단합니다. 사실 석탄, 석유, 천연가스와 같은 화석 에너지, 네. 그다음에 태양광, 풍력, 수력과 같은 재생 에너지, 그다음에 원자력이거든요. 근데 앞에 말한 화석 에너지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기 때문에 탄소 중립을 발생하기 위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남는 것은 결국은 원전과 재생 에너지인데 재생 에너지는 날씨에 따라 들쭉날쭉한 이런 간헐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수급 안정을 꾀할 수가 없어요. 예. 따라서 원전 없이 간다는 거는 지금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기술 수준으로서는 아직까지는 좀 비현실적이다. 네. 따라서 우리 인류가 이제 재생에너지만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미래 기술, 에너지 기술을 확보할 때까지는 이 원전을 좀 가져가야 된다는 차원에서 네. 우리도 이 K 텍소노미에 이를 조금 좀 다시 한번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있다고 그런 봅니다. 거죠. 네. 여튼 윤 당선이 이제 원전을 이렇게 좀 더 탈원전을 폐기하고 새롭게 원전 산업을 부활시키는 과정에서 늘 이제 따라붙는 말 언급은 좀 하셨지만 이 중대 사고의 어떤 치명적 위험 하나 네. 그리고 이 핵 폐기물 처리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걱정 네. 이 두 가지가 좀 따라붙는 문제 아닌가요? 근데 네. 환경단체들 굉장히 이제 앞으로 반발 심할 것 같아요. 그렇죠. 갈등이 예상이 되는데 네. 첫 번째 이 중대 사고의 치명적 위험성. 자 어떻게 이걸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인류가 지금 경험한 원전 사고는 3번 있었습니다. 예. 1979년에 미국 펜실베니아 3마일 아일랜드라는 곳에서 한 번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요새 우크라이나에서 주목받고 있는 곳이죠. 그 체르노빌이라고 하는 곳에서 체르노빌. 한 번 사고가 네. 있었고, 그다음에 2011년에 일본 후쿠시마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또 공식 통계는 이 3개의 사고로 인해서 사망한 숫자는 체르노빌에서 47명이 전부입니다. 체르노빌 한 건으로 47명이 사망했다. 사망했습니다. 그게 전부다. 네. 그래서 원자력계에서는 발전량 기준으로 만약에 이걸 다시 재평가해 보면 소위 2조 킬로와트아워에 한 명 정도의 사망이 난다는 거예요. 예. 근데 2조 킬로와트아워가 어느 정도냐면 예. 우리나라가 1978년부터 지금까지 원자력을 통해서 발전한 양이 예. 4조 킬로와트아워입니다. 네. 그러니까는 만약에 이 통계대로 가면 예. 우리나라에서 한 2명 정도가 사망해야 되는 정도의 어떤 그런 정도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 우리는 한 명도 사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근데 이 작년에 2020년에 우리나라 산재 사망자 수가 882명이라는 것을 감안을 하면 이 원전에 관련된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네. 우리가 조금 과민하게 반응하는 건 아닐지라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네. 근데 그거와 별도로 예. 좌우간 그 핵 폐기물이요. 네, 그 두 번째 문제. 핵연료 이 사용 후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는 굉장히 또 이건 중요한 심각한 문제 문제죠.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은 지금 원전 반대하시는 분들이 바로 이제 그 사용 후 핵 연료를 처리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원전을 지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 그건 저는 좀 다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1978년부터 지금까지 원전을 사용해 왔습니다. 예. 그 결과 약 50만 다발에 해당하는 예. 이 사용 후 핵연료가 지금 있습니다. 50만 다발이라면 뭐 50만 드럼 정도 된다 그런 건가요? 그게 대체적으로 그쪽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아파트 큰 한 동 있잖아요, 한 건물이요. 아파트 한 그 동. 정도 된답니다. 아, 그 정도의 50 폐기물 네, 양이 지금 있습니다. 있다. 예. 이걸 좀 임시 저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언젠가는 누군가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원전을 완전히 다 탈원전을 해도 이건 처리해야 될 문제예요. 처리장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탈원전을 하든 안 하든 이 문제는 해결될 문제라는 점을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되고요. 예, 예. 이 문제를 갖고 우리가 손 놓고 있었던 건 아니죠. 예. 1983년부터 무려 9차례에 걸쳐서 시도했으나 실패했습니다. 아, 이미 이 처리장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했었죠. 주민들의 반대 이런 게 가장 그렇죠. 컸겠죠. 그 유명한 2003년의 부안 사태를 예. 기억하실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부안 사태 이후에 2004년에 소위 중저준위 폐기물과 고준위 폐기물을 분리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중저준위 폐기물을 2005년에 경주에 짓기로 하고 지금 경주에 우리가 중저준위 폐기물장을 갖고 있죠. 예. 문제는 고준위입니다. 고준이라는 건 위험성이 연료봉 같은 거, 연료봉. 연료봉. 이건 아직도 우리가 임시 저장 중인데 예.
이거에 대해서 지난 박근혜 정부 때 예. 2016년에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 이 계획에 따르면 2028년까지 부지를 확보하고 예. 2053년에 가동을 목표로 했습니다. 음. 그랬는데 이번 정부에 들어와서 공론화가 좀 부족했다는 이유로 이것을 갖다 재검토위라는 걸 만들어서 이것을 다시 검토했는데 예. 그냥 이 지금 2달밖에 안 남았는데 결론이 안 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용 핵연료 처분자에 관련돼서는 사실 우리가 기술도 가지고 있고 이미 뭐 핀란드나 스웨덴 같은 데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충분히 기술도 갖고 있고 네. 돈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가 그것을 그런 폐기물 핵 처리장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기금을 쌓아놓은 게 있는데 네. 그 돈이 한 8조 원 정도에 이르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돈도 마련돼 있고 우리가 기술도 있으니 이제 문제는 우리가 국민분들을 설득해서 어느 장소를 정해서 거기에 세계 최고 수준의 핵 폐기물장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 네. 이것이 남아 있는데 당선인이 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기가 시작하면 바로 해보겠다는 의지를 보이시니까요. 한번 기다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연료 처리장은 어차피 우리가 탈원전을 계속하나 폐기하나 만들어야 될 사항이지 탈원전 이렇게 폐기하는 것과 별개의 문제로 네. 계속해야 된다 그런 그리고 얘기네요. 또 원전을 계속 원전에서 발전을 하면 할수록 거기서 기금을 그렇군요. 적립하거든요. 예, 그건 그 돈도 좀 늘어나고요. 네, 알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탈원전 정책 폐기 관련해서 앞으로 원전 산업 어떻게 될지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주원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